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주택법상 리모델링 용어 정의 계속하겠습니다. 주택법상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은 몇 개가 있죠? 리모델링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네, 세부주로 세 가지인데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실래요? 봐주세요, 여러분.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는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대수선 방법으로. 우리 건축법상 대수선, 크게 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축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상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는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증축하는 방법으로 증축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리모델링은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이 있다. 일단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수선 리모델링은 언제 할 수 있느냐면은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가 준공검사라고 그랬잖아요. 주택법상 준공검사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사용검사. 사용검사 받고 이제 입주하겠죠. 사용검사 받고 입주 후 몇 년 경과해야 되죠?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받고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바닥도 바꾸고 벽지도 바꾸고 거실도 확장하고 이렇게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욕실도 바꾸고 이렇게 대수선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면 입주하고 몇 년 지나야 됩니까? 10년 경과. 입주 후 10년 경과 아파트는 대수선, 크게 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겠죠. 바닥재 바꾸고 욕실 다시 바꾸고 주방 뭐 이렇게 가구들 다 바꾸고 이런 식이겠죠. 그게 대수선하는 방법으로는 리모델링이라고. 입주하고 10년 지나면 가능해요, 법적으로. 네. 근데 아파트 전체를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10년 지났다고 해서. 각자 개별 세대별로 이제 대수선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수선하려고 조합 만들어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나가면 대부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무슨 리모델링이라는 겁니까? 증축 리모델링이에요. 증축 리모델링.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중개를 할 때, 컨설팅 할 때 대부분의 리모델링은 증축 리모델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증축 리모델링인데 증축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증축 리모델링에는 주거조정 면적을 아파트 주거조정 면적을 30% 이내까지, 30% 이내니까 최대 30%까지잖아. 주거조정 면적을 30%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죠. 주거조정 면적을 30% 이하까지 주거조정 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은 증축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럼 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34평 아파트라고 합시다. 근데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거조정 면적을 30%까지 증축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이 아파트가 예를 들면은 41평, 40평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주거조정 면적을 30%까지 법적으로 증축할 수 있으니까 최대 30%까지 증축하면은 33, 4평이 41평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 맞죠? 그러면은 34평 아파트하고 41평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주거조정 면적이 30% 늘어났으니까 2억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평수가 면적이 커져서 값이 오를 수 있죠. 리모델링 해서. 맞죠? 그 다음에 이때는 헌 아파트잖아. 노후화된 아파트잖아. 리모델링 끝나면 헌 아파트입니까? 완전 시 아파트입니까? 완전 시 아파트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또 오르겠죠. 그죠? 3억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조합은 세대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분담금 2억을 내더라도 조합은 분담금, 리모델링 부담금의 2억을 내더라도 수지 맞는 경제성이 있죠. 수지 맞는 장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야. 주거조정 면적을 30%까지 늘려주어서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주는 거야. 이 수업 듣기 전에
이 배우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냥 리모델링 한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주거처분 면적을 30%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증축 리모델링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대수선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랬죠. 이거는 바닥재 바꾸고 부엌 가구 바꾸고 욕실 바꾸고 뭐 베란다 확장하고 이런 거예요. 주거조정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면적이 커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 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바에야 전체 가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개인적으로 대수선 리모델링을 했어. 자기만. 근데 전체가 한다고 하면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잖아. 그죠? 쉽지 않다는 시장에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나가면은 대수선 리모델링은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정책 리모델링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주거전용 면적을 기존 아파트, 주거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주거전용 면적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이제 사업성을 확보해서 증축을 하다가 이 제도만 있었다니까 우리나라는. 근데요, 분당 신도시 수도권, 일산 신도시가 수도권의 제1기 신도시잖아요. 범계 평촌 이런 곳이. 수도권 1기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1기 신도시도 입주하고 벌써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도 30년 넘었거든요. 90년대 초반 아니가? 80년대 후반, 그죠? 90년대 초반쯤 되니까. 30년 훨씬 넘어버렸잖아. 4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는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하려면은 사업성이 없는 곳이 많아요. 분당하고 일산은 왜냐하면은 대부분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에는 아파트 지을 때 청소가 5층입니까? 20층 이상입니까? 20층 이상으로 이미 건축이 된 거예요. 신도시가 건설돼 버린 거예요. 기존 청소가 높으니까 이걸 전부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24층 아파트를 24층으로 재건축합니까? 층수를 높여야 됩니까? 높여야 더 증가된 나머지 증가된 이 높게 건축된 세대수가 늘어나잖아. 이것을 처분해서 리모델링 주택 쪽이 이거 일반 분양해서 이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더 이상 층수를 높일 수 없을 만큼 그 용도지가 허용된 용적률만큼 이미 건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용적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하는 거라. 그러면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사업성이 없어도 재건축을 하려면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적으니까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잖아요. 9억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6억 분담금 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9억 아파트 사는데 분담금 6억 내려가면 이러면 내겠습니까? 이사 가야 됩니까? 6억 내고 못 하잖아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게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의 현실인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요구했어. 뭘 요구했느냐면은 수직 정책 허용해달라고. 특례로서 수직 정책을 허용해달라고. 수직 정책이 뭐냐면은 기존 아파트 위에다가 올려달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15층 이상 아파트는 위에다가 3개층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라인이 2개니까 3개층 올리면 6세대가 되잖아요. 그죠?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해서 새 아파트인데 6세대는 분양하면은 가격이 60억이라고 하죠, 분양가가. 이 60억을 밑에 조합원들 리모델링 분담금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예를 들면. 그러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죠. 그러면 옥상에다 위에다가 3개층을 올리니까 수직으로 높이니까 수직 증축인 거라. 수직으로 증축해서 기존 시대수를 줄입니까? 늘립니까? 늘리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기존의 아파트, 고층 아파트 소유자들이 끊임없이 국회에 요구한 거야. 수직 증축을 허용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해가지고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게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작년에
2020년 4월이 아니고 그 앞에 총선에서. 그러니까 벌써 한 6년 됐죠. 5, 6년 전에 국회에서 수직 정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지대수의 몇 퍼센트?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늘려주는 수평정축이라고 했습니까? 위에 올리니까 수직정축입니까? 수직정축 제도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은 재건축에 사업성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일기 수도권 신도시는 수직정축하는 방법으로 세대수를 늘려서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잖아. 그러면은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오르게 된 겁니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쪽의 가격이 또 한 단계 뛰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신문 보고 뉴스 보더라도 이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죠? 재건축에 사업성이 없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수직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안이 하나 통과되더라도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도 경제신문을 보더라도 이런 것을 현장과 연계시키고 제도와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책대로만 용어 설명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냥 외우고 말지만 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옛날에는 무슨 제도가 있다고 어떤 제도가 새로 도입됐는지를 배경을 현장을 입법 과정을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알 수 있는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잖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 안 외워도 머릿속에 다 들어왔잖아. 리모델링 할 때는 주거조례 면적을 30%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증축 리모델링 할 수 있고 기존 시대수 15%까지 시대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수직 증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없는 기존 아파트들도 수직 증축을 하면은 앞으로 리모델링을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잖아. 법은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다.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할 때 전문 지식이 되는 것이다. 공법은 골치 아픈 암기 과목입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있다는 거예요. 제도를 이해하니까. 그래서 공법은요,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설명 듣고, 현장을 상상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공법이 재미있어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령권자, 인간권자, 서인권자 외우고, 숫자 5일, 7일, 14일 뽑아서 외우는 과목이 아니다. 그죠? 그게 정답을 결정해서 한두 문제예요. 그 외운다고 고민할 필요 없는 거잖아. 안 외우면 되죠. 수업시간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반복해서 외워지는 것만 해도 시험 친단 말이에요. 숫자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럼 인터넷에 막 뜯어오는 거, 공법 수치 하루에 정리하기 막 이렇게 6일짜리, 5일짜리 막 모아서 그런 자료를 뽑는 순간 이상한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본래 온갖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끊임없는 유혹이잖아. 왜요? 수험시험이 힘들거든. 힘드니까 쉽고 편한 방법으로 계속 유혹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 쉽게. 여러분 꼬시기 쉽죠? 맞죠? 너무 꼬시기 쉽죠? 왜요? 불안하거든, 수험생은. 불안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쉬운 방법이 있다면, 쉬운 암기 방법이 있다면 훅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택법이에요. 지금부터 농지법, 마지막입니다. 농지법. 농지법 몇 문제 나오죠? 2문제. 2문제가 나오니까 오늘 수업 준비한 것만 해도 한 문제가 보장이 됩니다. 거의 한 문제. 2문제에서 한 문제죠. 본래 실력으로 한 문제를 맞추면 돼요. 농지법은 실력으로 몇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죠? 한 문제. 근데 오늘 용어 정리만 잘해도 한 문제가 거의 보장이 돼요. 농지법, 네, 보겠습니다. 자, 농지법상, 농지는 3가지 파트가 있어요. 용어 정의, 그 다음에 농지 소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농지 보존을 위한 파트, 이렇게 3가지 파트가 농지법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농지법상 용어 정의. 농지가 무엇일까? 시작합니다. 농지법상 농지. 여러분 교재 봐요.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 8페이지 봐요. 9페이지 봐요. 169페이지 보면 농지법상 농지라고 나와 있죠, 제일 위에. 네. 농지 동그라미 하세요.
실제로 현상 기준, 그게 농지, 동그라미 해두십시오. 농지란 밑줄 긋죠? 제가 읽으면 밑줄 긋십시오. 전답 과수는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밑줄 긋고 계시죠? 전답 과수는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까지 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농지라고 합니다. 거기 들죠? 거기 드시고요. 설명 들어요. 농지란 전답 과수는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땅은 농지법상 농지가 되는 거죠. 설명 잘 들으세요. 지목이 전답 가수님의 농지법상 농지 맞아요. 지목이 전답 가수님의 농지법상 농지예요. 근데 전답 가수님 등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 다능성 식물, 인삼은 1년 만에 캡니까? 심어서 6년 만에 캡니까? 6년. 그럼 인삼은 다능성 식물이 되는 거야. 다능성 식물이야. 여러 해 식물이다 이 말이야. 1년 만에 인삼 캐지는 않잖아요. 6년간 인삼을 캐니까 다능성 식물이 뭔지 알겠죠? 그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땅은 전부 농지가 되는 거야. OX로 답을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가수님의 농지이다. OX O.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어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이다. OX O. 그럼 개념 끝났어요. 그 밑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게 박스에 또 나와 있죠. 참고하면 이거 안 외우는 거라고. 여기까지 하면 농지의 개념은 된 거라.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거나 전답 가수원 등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면은 그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면 돼. 단, 그 밑에 봐요. 농지에서 제외라고 돼 있죠?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3개. 그 동그라미 1, 2, 3번을 암기하셔야 돼, 암기해야 되는데, 이걸 암기하셔야 돼.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3개를 외워야 됩니다. 밑줄을 잘 그으세요. 교재에다가. 제가 읽으면 칠 거예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지나 그리고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데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걸 외울 때 이거 간단하게 외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데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이걸 3년 미만을 경작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면서 경작 기간 몇 년이죠? 3년 미만.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면서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다 이 말입니다.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농지야. 근데 지목이 전답 가수원 아니어도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거나 다능성 식물 재배로 이용되면 농지잖아. 근데 그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3년 미만 밑에다가 경작 기간 적으면 끝난 거라고. 경작 기간이 지목의 전답 가수원이 아닌데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잘 거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줄 거예요.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줄 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제일 끝에 줄 거예요. 이용되는 토지.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예를 들면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이용되는 토지는 예를 들면 화전민 토지를 말하는 거죠. 화전민 경작지를 말합니다. 화전민 경작지가 여기에 해당되죠. 화전민 경작지. 요즘에는 화전민이 없지만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논밭이 없으니까, 경작지 없으니까 자기 땅이 없으면 산에 불을 낸대요. 산에 가을 되면 불을 태우는 거야. 그 산에다가
불만 질러서 나무를 태워버리고 콩을 심는데 봄에 그게 농사를 짓는 거야. 하전민 맞잖아. 그분들은 그 산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이렇게 산지를 경작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나무만 태워서 콩 심고 팥 심어서 경작한 거야. 이런 게 하전민 경작지잖아. 그래서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이용하고 있는 하전민 경작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그 다음에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 이때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지, 목초지예요, 목초지. 우리 그 대관령 목장에 가면은 소들이, 양떼들이 풀을 뜨는 목초지 있죠. 이것은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로 조성된 초지다. 이렇게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목초지는 농지법상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그래서 농지가 아닌 것이 외워야 돼요. 지목이 전박 가수냐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몇 년? 3년 미만이거나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거나 그 다음에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 다음 내려와요. 자,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였으면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체크해드린 것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맨 밑에 봐요. 16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참고에서 무엇이 나와 있죠? 농업인 정의가 나와 있죠. 거기 별표 2개. 농지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왔죠. 농지법상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입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봐주실래요? 앞에 봐주세요. 농지법상 농업인이란 다음 중 한 개,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자를 농지법상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책에 줄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 미칠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미칠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미칠 거고 밑에 적어요. 경작 면적이죠. 경작 면적.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어요. 외울 때는 경작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미칠 거고 밑에 경작 면적이라고 적었죠. 경작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줄 것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어요. 1년 중 농업은 며칠 이상 종사해야 되죠? 90일 이상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줄 거예요. 330교도 이상의 고정식 온실. 깔리면 밑줄 거예요. 330교도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자는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죠.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비닐하우스는 옮겨 다닙니까? 고정식입니까? 고정식.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밑줄 것이십시오. 대가축 이루. 대가축이 뭐죠? 소, 말. 소, 말은 대가축이죠. 예를 들면 소, 말. 중가축은 뭐죠? 돼지, 염소. 중가축이죠. 소가축, 토끼. 토끼는 몇 두? 100두. 중가축은 10두. 대가축은 2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금은 몇 천수? 1천수. 가금은 뭐죠?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이니까 닭이나 오리를 말해. 닭이나 오리를 가금류라고 하는 거야. 이제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말하는 거니까 닭이나 오리죠. 날개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꿀벌. 꿀벌은 몇 군? 10군 이상. 이것도 정답을 결정한 적이 있었죠. 꿀벌 10군 이상. 그 다음에 줄 거죠.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줄 거예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법상 농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줄 거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지어서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 이상 돼야 되죠? 12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 이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됩니까? 그중 어느 하나입니까? 그렇죠. 그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법상 농업인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실무에 나가면은 여기에 해당하고 그 각 시군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있어.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가서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치면은 법적으로 농지법상 농업이 되는 거예요. 이 농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이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서 한 개 이상의 농업인 요건을 갖추어서 실제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농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요건만 갖추면 됩니까? 요건을 갖추어서 농업 경영체 등록해야 됩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해야 실무적으로 농지법상 농업인의 법상 권리를 누리게 돼요. 제가 서울에 살았잖아. 지금 이제 산청하고 경남 산청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은. 저도 이제 이 농업인 요건을 갖추려고 한 5년 전에 저 혼자만 주소를 산청으로 옮긴 거예요. 식구들은 서울에 두고 이제 옮겨서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저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꿀벌도 토종벌을 10군 이상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하수목은 수도권 서울에 강의, 금요일은 부산 강의, 그러면은 토일월은 산책에서 지내거든요. 그러면은 공휴일하고 토일하고 공휴일 수를 합하고 여름 휴가 기간을 넣고 하면은 1년 중 90일 이상인데 공휴일 숫자 그리 많아요. 여러분 휴일하고 여름 휴가 이런 거 합하면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있거든요. 평장 면적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벌꿀도 10군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농업 경제 등록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근데 이거 갖출 때 요즘에는 저처럼 이제 이렇게 뭐 농업인 요건을 불법으로 갖추려고 하는 사람, 저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인데 이제 이렇게 불법으로 농업인 요건을 갖추어서 농지를 쉽게 이제 대지로 바꾸려고 전용하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도 있고 하는 분이 많다고. 그분들이 이 농업 경제 등록을 부정으로 이거 막 이 요건을 갖춰서 농업인 요건을 갖췄다고 농지 원부를 발급받으니까 누구나 부정한 방법을 받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농업 경제 등록을 하도록 제도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농업 경제 등록이 요즘엔 진짜 까다로워요.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않으면 90일 이상 농업의 종사를 다 확인해요. 확인하기 때문에 그럼 봐요. 바로 등록하러 가면 주소지가 있잖아요. 농지 주소지 마을에 주소 이전돼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근데 저는 당연히 거주한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전화합니다. 이장님에게 전화해요. 저 앞에서 바로 전화해요. 이분을 보신 적이 있냐고. 동네에.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이장님 저기 농사지는 찾아가서 막 인사해. 이장님 저 오셨어요. 막 이렇게. 실제로 와서 농사 짓는 걸 보여주려고. 저 지금 농지하러 왔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바꿔서 사가서 인사하고. 이장님 모이면 또 인사하고 막 매번 인사하죠. 그러면 전화하니까 그분 농사하러 오십니까? 주말마다 내려오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장님에게 인사하고 막 하면서 이장님 저 왔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무슨 농사를 짓는지 물어봐요. 천지의 농지에다가 무슨 농사를 짓는지 물어봐요. 다 준비해뒀죠. 들깨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료는 어떻게 샀어요? 다 알고 있었지. 그럴 줄 알고 농협에서 비료를 샀지. 영수증 가지고 있지. 농협에 농사 자재를 샀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다 걸려요. 하나하나 따져나가요. 그리고 생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수확물은 농협에다가 팔았죠. 영수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확인하니까 딱 맞잖아.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전부 준비를 해뒀죠. 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농지법상 농업이 된 거예요. 4년 전에 짝짝짝짝짝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일주일에 3일은 농업, 일주일에 4일 정도는 강의,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5년 정도, 약 한 25년 정도를 서울에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제 지난해부터 2021년도부터 이제 산청에 주말에만 내려가다가 그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한 3일 정도, 또 온라인 촬영이 끝나면 4일 정도 산청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돈만 벌고 일만 하고 살다가 이제 이렇게 텃밭도 가꾸보고 이렇게 뿔물도 키워보고 이렇게 벌통에 빠져도 멍 때려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사니까 진작에 좀 한 10년 전에 좀 조금 더 빨리 내려갈 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저희 와이프는 같이 가져가니까 너 혼자 가라고. 나는 할머니 되면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제가 이제 산청에 집을 지었죠. 집을 지었는데 와이프는 나중에 자기 할머니 되면 내려오겠다고 먼저 가라고 조면 자기 가라고 안 온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간호대학을 가려고 와이프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간호대학을 가려고 학력 고사 볼 수는 없잖아. 요새 간호대학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서울하고 두 군데 이제 학사 전형, 대학 졸업한 학교 성적하고 이렇게 면접 보고 학사 전형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하고 경남 진주 보건대 원서를 넣었어. 그러니까 서울에는 떨어지고 진주에 붙은 거예요. 산청은 진주에서 한 30분 거리니까 통학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 학교 가시려고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간호학과 3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가구나. 제 실습 중이에요. 공부하기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간호학과가 의학용어 쪽지 시험 계속 보고 하니까. 공부만 하고 사는 것 같다. 왜 하는지. 그래서 조건이 이제 자기 대학을 이제 시켜주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필요할 때 용돈을 가끔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게 쏘가가지고 대학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공부하니까 좋잖아. 학과장님도 자기보다 어리대. 처음엔 지나가면 막 학생들 인사했는데 3학년, 4학년 인사하고 1학년에게 교수님인 줄 알고. 지금 3학년, 4학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대생하고 살고 있어요. 산청에서.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줄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우리 와이프는. 산청이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다고. 막 꽃을 보라고 해도 내가 정원을 갖고 꽃 보여줘도 그냥, 피었네, 그러고 그냥. 이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 별을 봐도 그냥, 여기는 별이 많기는 많아, 그러고 그냥. 감동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 농지법상 농업인이었습니다. 요건만 갖춰야 됩니까? 실제로 농업경영처에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 농사짓기 위해서 농기계 확보된 것도 다 물어봐요. 경운기가 있는지, 이렇게 또 톱이 있는지, 호미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물어봐요. 농기구는 무엇을 농사 짓는지 물어보고요.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하고 경제 등록하러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건 용어고요. 이제 농지 소유 파트입니다. 농지 소유 파트. 네. 잠깐 볼까요? 대한민국의 농지는 도시인이 가져야 됩니까? 농업인이 소유해야 됩니까? 농업인이 소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 여러분 교재 봅니다. 교재 보면은, 경자유전이라고 되어 있죠? 경자유전이 뭐죠? 경작을 할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지는, 한번 봐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여기서 봐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누구냐면은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말을 바꾸기 가면은 대한민국의 농지는 도시인이 소유됩니까? 농업인입니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을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이 저는 농업이지만 여러분은 농업인입니까? 비농업인입니까? 비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면 여러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인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은 비농업이지만 농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단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의 경우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은 농지 소유가 도시내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당장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여러분 농지 소유가 가능해요. 농업이 아니지만. 알겠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20년,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이렇게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농지를 살 수 있는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는데 어디에 사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서울 외곽에 파주 쪽에 사세요 그랬어요. 그게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5년 전에 파주는 지금 파주하고 달라요. 개발 정도가. 그때 개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단 말이야. 아파트 파주에 별로 없었잖아.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파주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사신 분이 진짜 몇 분이 있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그 한 2, 3년 뒤에, 제가 그 이야기하고 한 2, 3년 뒤에 파주 LCD 단지가 들어간 거예요. 개발이 시작된 거죠. 파주 땅값이 쭉 올랐죠. 그냥 본의 아니게 투자가 돼버린 거예요. 가격이 급등해서 경제적 부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제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에 또 물어봐요. 어디서 사요? 그러더라고. 또 그 뒤에 다른 데 강의 하니까 강남 쪽에 강의되고 요즘에 어디서 사요? 그러더라고. 근데 강원도 고성 쪽에 사라 그랬죠. 네.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뚫리면서 땅값 많이 올랐었죠. 네. 그래가지고 좋았는데 또 금강산 관광이 끊어지고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이렇게 고착 상태에 빠지고 안 좋아지면서 지금 강원도 고성 쪽에는 땅값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때 금강산 관광객을 위한 그 상업시설들은 주변의 상가는 전부 문짝 날아가고 다 상가 텅텅 비어있고 난리예요, 지금. 그럼 언젠가는 남북 관계가 또 좋아지고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살 때 아닐까. 대출 받지 말고. 진짜 없어도 되는 돈, 여윳돈이 있다면 한 1억 미만이라면 그런 곳에 투자를 적당한 곳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지금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갈 때 가면 어디였어? 맞죠? 맞죠. 대출 받으면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디 살까 또 물어보더라고. 접경지로 가라고 하죠. 접경지. 38선 휴전선 아래에 땅 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들어맞았잖아. 그죠?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 대통령 정부 초기에 만나고 이거 하고 할 때는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때 우리 접경소 휴전선 밑에 땅값 다 오른 거 알죠? 연천하고 엄청 올랐어요. 그 전에 들어가신 분들 또 제 얘기 들으시면 또 돈 벌었잖아. 주말 청영농. 그러나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방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은 농업이 아니지만 상속받은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주말 청영농 목적으로 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요. 상속받은 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해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포 평야에서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서울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1만 제곱미터까지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 농지와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10,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하고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하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함이 원칙이지만 주말 체육농농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속받은 농지이거나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을 할 경우에는 이농 당시의 농지 10,000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 위주로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전달을 드리는 거죠. 여기다가 조금만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증, 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도가 나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고개를 드시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농지법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제도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누가 받을 수 있죠? 농업인만. 이걸 줄여서 농시증이라 그래. 농취증. 실무에 나오면 농취증이라 그래. 농취증. 농지 취득, 농취증이라 그래요. 농업이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아까 예외적인 경우, 아까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농사지다 이농하는 경우라든지 주말 체험 영농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여러분은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농지를 못 산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지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까? 농업인과 법인이 소유합니까? 농업인과 법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는 거지. 그때 농지를 살 수 있는 농업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발급받아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잖아. 등기할 때 이 농취증이 첨부돼야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돼요. 이걸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못 해요. 알겠죠? 네. 그럼 어디 가서 받을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에 관할 시장, 구청장, 업, 면장이 발급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기관은 시, 군, 업, 면장이니까 여기에 군수는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중요해요. 군청에서는 농지증을 발행을 못해요. 군지역은 업장과 면장으로부터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상식이잖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살 때는 농지증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예외적으로 안 받아도 특례를 허용하는 거야. 특별히 예외를 허용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꼭 외워야 될 게 있어. 상속농지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지방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서울에 있는 아들과 딸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상속농지 취득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입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상속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과정. 그래도 우리가 뭐 주마 감산식으로 기본적인 용어하고 전체적인 체계만 살펴봤지만 이제 국토의 교육 및 이용하는 범절, 국토교육부부터 농지법까지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개요들을 그래도 꼭 필수적인 것, 한 7, 80%는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걸 미치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서 교재를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알뜰하게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네.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기간도 빠지지 않고 지금처럼 믿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합격합니다. 당연히 합격하고요. 합격이 목표입니까? 합격 후 전문가가 되는 게 최종 목적입니까? 합격 후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죠.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해요. 고생하셨습니다.